headed to New York for dinner tonight, as well as a day full of meetings tomorrow.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이 싱가포르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갈 준비하고 이따가 그냥 그 연락 오면 바로 가면 되는 거니까 불과 한 6시간이면 갈 거예요, 싱가포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거기서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트럼프는 지금 뭔가 속도를 내야만 됩니다. 네. 왜냐하면 2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만 자기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미국으로 북한으로부터 2년 내에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그 시한성, 이 시한을 지금 약속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종전선언도 빨리빨리 하고 평화협정 체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교로 넘어갈 수 있는 무슨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13일 날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미팅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김영철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0분 만찬 탐색전을 가졌습니다. 뉴욕 빅딜 성공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스튜디오에는 6분의 패널 그리고 홍인익 박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영철 폼페이오 90분 만찬 탐색전 훌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망하시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90분간 저녁을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김영철은 체제 보장,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문제, 또 김정은의 친서 전달,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보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CBM을 해체하고 해외로 반출하라,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또 핵탄두 폐기 반출 문제 등이 아마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을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폼페이오 만찬이 훌륭했다. 그리고 트위터에 김영철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면은 저 스카이라인 이렇게 뉴욕 스카이라인 보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 번영을 아마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홍 박사님 뭐 쓰진 않으셨는데 그냥 말씀을 어떻게 평가들 하세요, 전문가들이? 글쎄 판문점에서 2번 회담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성김 대사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예. 저는 이거 언론 보도를 보면 2번 해가지고 2번 열띤 토론을 해서 끝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마무리가 안 된 것이다. 오늘 만났잖아요, 또. 그래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간에 상당히 이제 고위급에서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만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김과 최선희가 최선희가 지금 안 갔습니다. 성김 대사가 안 갔어요, 미국. 안 가고 그 렌달 슈라이버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인데 바쁜 사람인데 안 간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다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돌파할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합의가 돼도 또다시 세부적인 건 또 한 번쯤 더 논하지 않을까, 판문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긍정적인 뉴스 하나는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조약으로 만들어서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폼페이오 입에서 나온 네,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불가침 조약만 맺고 상원 비준만 받아주면 핵 포기하겠다라고까지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네, 이루어진다. 지금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상당히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그 체제 보장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차례로 MBN의 정은갑 해설위원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이제 핵심인 거는 뭐 주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큰 틀의 의견 접근들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제 홍 박사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디테일한 부분,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 당국이 외교부에서 북미 회담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예. 그 방금 직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외교부 대변인이 그 내일 새벽 3시 15분에 폼페이오가 김영철 위원장을 만나서 기자회견, 만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회담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 대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까지 예고하는 것을 봐서는 네.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물밑에서 큰 틀에서는 좀 정형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황정 소장님. 북이 핵을 몇 개 가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100개까지는 가졌을 수 있다. 20개에서 이래 봐요. 예. 그럼 한 20개를 갖다가 5개월 안에 미국으로 반출해두고 네. 그럼 20% 반출이죠. 예. 또 ICBM이나 IRBM 몇 개를 갖다가 폐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의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 자신이 유리해진다고 보고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가 가는가 하면 종전선언과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올해 안에 이렇게 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것은 NLL 문제나 DMZ 문제나 한미 동맹에 관한 거나 주한미군에 관한 위치 변화가 수반되는 건데요. 북한이 한 20% 정도의 핵 역량을 파괴하는 조건으로 너무 우리 많은 게 지금 가는 이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되거나 한미 동맹과 관련되는 부분을 후퇴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죄다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논의도 안 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뭐잘 돼가는데 웬 걱정이냐 뭐 이런 분위기는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미국의 전문가도 30명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웃죠, 근데 패널들이? 네? 패널들이 왜 웃으시죠? 아니요, 제 말에 대해서 웃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오늘 굉장히 민감. 제가 항상 요즘 민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황 소장이 상황이 민감한 한미 건 맞아요. 동맹 부분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는 축소 또한 전략자산 전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번 협상에서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양보는 미국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진도는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만났으니까 최종 담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영철이 뉴욕까지 달려갔는데 빅딜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빅딜을 하더라도 큰 틀의 합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큰 틀을 놓고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는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성킴이 그러니까 지금 성킴이 안 여가 가는 있는 거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황 수장 얘기한 대로 평양에 지금 북한에 핵무기가 핵탄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개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20개를 반출하면은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언론 통해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나와서 일본에서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감추고 감춰두고 일부를 전면적인 핵 폐기가 아닌 실질적인 핵 폐기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미국의 최고 핵 전문가들 우리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또 2년 후에 재선거를 겨냥해서 일부 모른 채 하고 넘어갈 경우 뭐 다 된 것처럼. 그럴 경우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은 뭐 정부도 경계를 해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기람 교수. 예, 이게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결국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회담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탔습니다만 오늘 그 이른바 폼페이오가
뭐 좋았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 일단은 초기 단계 북미 정상회담 12일로 가는 북미 정상회담은 순항 중이다. 이걸 한번 확인해 준 계기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에 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통 큰 의미의 합의, 방금 얘기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소위 완전한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그 틀에 있어서 지금 미국 측 요구는 북측의 과감한 초기 조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뭐 상징할 만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북 입장에서도 뭔가 좀 그에 상응하는 상응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좀 확인한 거 아니냐. 뭐가 완전히 지금 합의 이뤘다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무부에서도 뭐 며칠째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또 우리 폼페이오 장관조차도 뭐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기환 의원. 이제 북한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핵 폐기를 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핵무기 일부를 놔놓고 있다. 이 전제로 지금 북미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는 과정은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파투를 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일괄 핵폐기, 단계적 핵폐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강한 압박이 북한에서는 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에서 결국 좋다. 그럼 우리는 타월 던지겠다라고 나오면서 북한 김정은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해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결국 남아있는 문제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제안과 북한의 확인 또는 확신 이 과정에서 지금 접점이 남아있지 어떤 식으로든 핵폐기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방식을 이제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북한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국 쪽에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성원 평론가도 말씀 주시죠. 네. 우리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집밥을 먹여줬다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폼페이오 북한 갔을 때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다음에 취소가 돼서 걱정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걱정이니까요. 그건 일종의 이제 트럼프식 타이밍 뺏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타이밍을 뺏어서 판을 한번 흔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주도권은 지금 미국이 오히려 가져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2번 북한을 갔으니까 너네들도 우리한테 와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 위엔 미국 차석 대사 집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 좋게 생각하면 밥정이 든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밥 먹으면 밥정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분위기가 일단은 괜찮다. 큰 틀 안에서 서로 간에 합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 라인에서 뭔가의 큰 틀 안에 합의가 되고 마지막에 정상들한테 최종 합의를 던질 수 있는 준비 정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과연 내일 새벽에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 결과를 기자회견한다고 지금 이제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죠 아까 정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떤 내용의 얘기가 나올지 그걸 한번 예상들을 좀 해봐주세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홍 박사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요 상황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회담 전에 최종 조율의 결과에 따라서 싱가포르 가냐마냐가 결정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군수령이 되는 거죠. 미국 김정은은 미국 해구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또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식을 통한 느린 비핵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CBID 방식의 아주 초단기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 요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1일 오전 9시에 미국 시간 내일이 되겠습니다. 31일 오전 9시에 김영철 폼페이오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실무협상은 성김과 지금 최선희. 그 지금 오늘도 만난 건가요? 오늘은 안 만났죠. 오늘 안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이다 이거 지금 아직. 미국 지금은 만나야 일단은 더 고위급에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또 하느냐 마느냐 결정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얘기했던데요. DMZ로부터
그거 계속 보고받고 있다. 어저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회담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설사 그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간의 회담이 잘 돼도 나머지 마무리할 것은 남아 있을 것이다. 제가 보는 거고요. 근데 제 우려는 그렇게 두 번의 만남으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됐을까? 그래서 이번에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랬을 때 한다고 해도 그랬을 때 미국 국민이나 전 세계에 북한이 상당히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는 보여주는데 또 북한으로서는 실행 과정에서 좀 피할 수 있는 거를 좀 마련해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여지를 그러니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구체적으로 일정표 다 하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규정으로 못 박아 놓으면 좋은데 합의문에.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져서 결국은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6월 12일 날 회담은 어느 정도 모양새 갖추겠지만 그 뒤에 실행하면서 결국은 또 북한이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 빌미를 주지 않도록 6월 12일 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정상회담에서 그런 합의가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만 합의하고 그다음에 실무회담을 또 하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또 파행이 있지 않을까. 정상회담까지는 박수가 막 나오는데 그다음에 왜 또 이러지? 이러면서 또 이제 해석을 각각 달리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CBID를 받으려고 했지만 CBID 이 정도의 CBID는 아니었다. 몰랐다. 그런 줄을.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6월 12일이 아니라 7월 12일은 또 한다 그래도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백악관에서. 네, 백악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아주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아직 안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대로 뭐 구체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갈지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애매하잖아요. 내일 가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네, 오늘 새벽 3시 15분인가에 이제 폼페이오가 공개적인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데 거기는 아마 6월 12일에 정상회담 한다고 합의했다. 이것이 뉴스 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밖에. 그 내용 자체는 북한은 확실히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긴 좀 어렵다. 그러나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은 확실히 하고 뭐 어디 호텔 뭐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고 숙소는 어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게 아닌가. 내용 자체를 다 얘기하는 거는 글쎄 폼페이오가 얘기했던 북미 간의 합의가 되면 그건 조약으로 만들어서 상원의 비준 받겠다. 그리고 북한이 성의를 표시하게 해서 6월 12일 날 회담 이후에 상당히 그 구체적인 초반 몇 달 동안의 성의를 보이기로 약속했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좀 기대를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흥행을. 근데 너무 핵심적인 걸 다 드러내면은 6월 12일이 우습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뭐 기대하시라 그래놓고 뭐 1등은 그리고 또 선전하고 그다음에 또 1등은 또 그러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6월 12일 날 열립니다. 이러고 지나간다. 이렇게 별 얘기도 없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과연 나올까? 저는 뭐 옹현익 박사님이 전문가시기도 하고 저는 대충은 공감합니다. 아마도 내일 새벽에는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정상적으로 6월 10일 개최된다. 아마 또 일정이 가장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저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 우리가 얘기했지만 선 뭐 폐기 후 보상 뭐 이런 원칙이 아닌 이른바 트럼프 모델.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건 유연한 어떤 그 일괄 타결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속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속도의 문제고 또 경제 보상에 어떤 그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괄 어떤 유연한 어떤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큰 틀의 원칙을 공감했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서둘러서 정규환 의원 이제 살얼음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나라 모두 이제 살얼음판에 서 있으면 지키면 빠지는 거고요. 서둘러서 뛰어가면은 넘어지죠. 이 상황에서 막판까지 긴장 상태가 유지될 텐데 결국에는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로 저는 귀결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러면은 내용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핵 폐기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이 일괄로 폐기될 가능성이 체제 보장 높다. 얘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권희식 교수님. 이게 내일 새벽에 기자회견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철이가 트럼프 면담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합의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합의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트럼프를 면담을 할 것이고. 그렇네요. 예. 면담하면은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친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냥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굳어지는데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완벽한 CVID, CVID는 어렵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국회의원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과거에도 합의는 잘 됐어요. 9.19 합의 뭐 정상은 아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했지만 실무자들이 했지만 합의를 했는데 이행, 실행 단계에 가서 이 트집 저 트집 잡고 지금 비핵화만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남한도 비핵화해라. 핵무기 실은 그런 전력 자산 전개 그런 거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 물질 프리덤 가디언 훈련까지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를 남쪽도 같이 하는 건 그러니까 한반도가 비핵화돼야지 북한 우리만 비핵화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서로 이해가 다른 것처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행 실행 단계에 갔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정은갑 의원님은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큰 틀에서의 주요 의제,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 이제 체제 보장과 거기에 대한 경제 보상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도 충분히 이해에 공감을 가졌다. 이 정도의 언급들이 표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에 대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좀 정리해서 거기에 뭐 친서가 됐든 여러 가지 안을 포함해서 표출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황 소장님. 이 지금 회담의 성격이 말입니다. 트럼프의 그 임기 맞춰서 전체적으로는 2년 반쯤 만에 비핵화를 한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정상적으로 한 15년 걸린다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중간 선거에 앞서서 11월 6일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 ICBM이나 이제 핵의 일부를 반출한다. 근데 미국이 지금 북한이 그 성의를 보여주면요.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익이나 동맹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일정하게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김영철을 미국으로 불렀지. 안 그러면 저게 미국에 불러서 회담 깨진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 회담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정상이라면 지금부터 실무회담만 6개월을 해야 될 걸. 지금 남은 2주에 끝내고 지금 하겠다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매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 중요한 문제들을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6월 12일 날 협상을 발표하고 만약에 만나도 그 이후에 이제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미국 의회에서 저 합의가 과연 상원에서 비준이 되거나 통과될 것인가? 제가 볼 때 CVIG요. 절대 미국 의회 통과 안 될 거라 봅니다. 상원 통과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는데요. 미국에 지금 상원에 민주당이 뭐 지금 40%? 그래야 그게 뭐 거의 비슷해요 숫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51대 49. 그렇게 예상대로 순탄하게 둘이 만난다고 아니면 세 사람이 만난다고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고비는 수도 없이 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참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북한도 여행도 가고 하는 거 뭐 그런 건 아직 꿈꿀 때가 아닌 것 같으네요. 지금 가만히 듣고 보면 또.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너 김인환 평론가 안 하시죠? 네, 뭐 저는 안 쓰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썼는데요. 다 어렵고 힘든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드라마는 6월 12일 날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만난 거는 제가 볼 때는 조연들이 만난 거거든요. 주연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조연들이 만나서 지금 폼페이오가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극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쓴 트럼프 성공을 품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만들 때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우와, 와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주연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공개하더라도 일종의 조연의 연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 모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하기라고 이제 이 북한 문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청와대 직원이 싱가포르 파견 이거 가는 거 가지고 추측만 남부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일단은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2월 10일 날 잘 돼서 대통령께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싱가포르로 가셔서 그 다음 날 오전이라도 13일 날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그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라고 상징적이고 정치적으로 선언하시려고 그러는데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은 이게 북한에게 너무 긴장을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미국은 적극적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여기 중국은 적극적으로 자기도 와서 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이 대기하고 있는데 중국을 빼면은 우리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이것 때문에 좀 서먹서먹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기술적으로 잘 조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50% 이내로 보여진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6월 12일 날 정상회담 자체도 지금은 기대가 크지만 그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이제 정말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왔다 이렇게 하는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은 나중에 실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청와대 대기 중 이거보다는 문 대통령이 준비 중이라는 듣기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대기가 아니라 우리도 나름 주도적으로 준비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 나오는 얘기는 하여튼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철 워싱턴 갈 것 같으세요? 글쎄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냥 폼페이오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그러는데요.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 거고 그럴 것도 그리고 같아요. 지금 김영철이 워싱턴을 처음에 비행기표 끊었다가 다시 뉴욕으로 바꾸고 뉴욕도 시간 바꾸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판문점 회담의 일정도 봐야 되지만 워싱턴은 김영철은 지금 제재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김영철을 워싱턴에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고 또 하나 김영철을 배려했다 그러면 뉴욕에는 북한 유엔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본부하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뉴욕으로 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가기를 바랍니다. 가면은 좀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새벽 일정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 평양 대기 중이다. 애착을 보인 철도 개통식에도 참석 안 했다. 김정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은 지금 제일 큰 뉴스는 6월 9일 날 칭다오에서 푸틴, 시진핑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북중러 삼각 정상회담이 될 것이냐 이것도 그렇고 아베도 6월 8일쯤에 캐나다 G7 정상회담인데 그 전에 트럼프 만나러 워싱턴 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면서도 김정은 또 만나고 싶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갈팡 정세가 정신없이 갈팡질팡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 그리고 지금 러시아 외상이 지금 평양에 가 있죠. 러시아 외교장관이 또 평양에 가서 러시아도 지금 한마디 하려고 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작은 판은 아닙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또 내일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홍현익 세종여고 수석연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네,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조사받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가족 부분 있으면 한번 설명하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왜 비공개 소환 비공개 요청하신 건가요? 가족들 다 조사받게 됐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물컵 갑질이 결국
그 어머니 구속영장 신청으로 또 아버지 탈세 수사로까지 지금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좀 여쭤보면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딸의 갑질이 어머니 구속영장, 아버지 탈세 수사로까지 지금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갑질, 거기다 탈세, 횡령, 배임으로 지금 점점 혐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 임원, 농특산물 밀반입, 범한진과 상속세 탈루, 이게 뭐 수백억이다 지금 이런 얘기 있고, 외국인 도염이 불법 고용, 조원태 인하대의 부정 편입 문제 등등이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우산으로 얼굴 가리고 경찰에 재출석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해달라 하고 있고, 한진 2대 주주, 국민연금에서 지금 이게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과연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짧게 요거는 정기남 교수님부터 요건 한 30초씩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물컵 갑질이 결국은 이런 이제 이른바 대기업 부인 총수 부인이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탈탈 털려요 지금. 완전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비박산이 난 거죠. 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굉장히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굉장히 좀 벌써 오늘 그 또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본사. 네, 검찰에서 저는 좀 더 수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만이 실제 이 대한항공의 주인인 이른바 직원들, 주주들, 기업가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판단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쓰셨네요. 네, 전 뭐 때는 느질이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이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뭘 해도 안 된다. 국민을 이미 다 등 돌렸다. 정부도 원칙을 그대로 무관용 원칙으로 법대로 지금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재벌 개혁이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들이 또 일부에서 있거든요. 그것도 또 걸렸어요 지금.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징성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은갑 의원님. 그 소위 우리나라 재계의 뭐 특정 부분님이지만 민낯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재계의 개혁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한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모든 게 100%가 자기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끼치는 손해도 대단하거든요. 그 권력의 적폐 말하자면 재벌의 적폐. 그렇습니다. 지분 몇 퍼센트 가지고 마치 이게 100% 자기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번 기회에 그런 전방위적인 그런 어떤 재계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변화의 시발탄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12.45%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큰 거죠. 2대 주주. 그죠. 이제 국민연금도 움직일 것이고 오늘 보면은 뭐 이거는 갑자기와는 다른 겁니다. 뭐 하나그룹이 그동안에 이제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경영기획실을 해체를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재벌개혁도 얘기합니다만 일감 물어주기 의혹 이런 것도 좀 더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런 기민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장우 소장님. 저는 평소 이 보수를 표방하지만은 재벌 개혁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진 일가의 갑질과 비행은요, 오로지 법으로만 처벌해야 되고요. 재벌 개혁 문제는 이 문제하고는 무관하게 처벌되어져야 된다, 정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질이 더럽고 갑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벌 개혁의 이유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벌 개혁은 재벌 개혁을 해야 될 만한 다른 재벌의 운영 구조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 내에 광범위한 합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재벌 개혁으로 가야지. 성질 난다고 말 재벌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재벌들의 일가의 행태가 어떻다 해서 그걸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는 부분은요. 오히려 개혁이 잘못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이 경영 개입을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나오는 부분은요. 저는 재벌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튀어나올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된다.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요. 그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지. 10대, 10대 정부들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전부 방치해 오다가 이제 일부 일가들의 비행에 이렇게 핑계 삼아가지고 재벌 개혁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뭐 맨날 이러다가 말았잖아요. 고유수 교수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여기 얼마 전에 엊그제건가 재벌개혁에 컨트롤 타워를 맡겼지 않습니까? 무슨 위원장을 맡겼어요. 그래서 황 소장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데 지금 한진 이번 그 비리에서 여러 가지 비리에서 나타난 것들이 재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거든요. 백화점이. 백화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재벌 개혁을 그동안 말로만 했던 재벌 개혁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분명히 재벌 개혁 방향과 원칙을 세우고 그렇죠. 이런 그래야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용서 없다. 이렇게 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특히 한진가의 그런 그 미성숙한 인격 이건 어느 저분들은 무슨 그 종업원이라든가 누구한테 갑질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건 용서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민연금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영 개입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을 면담하는 것까지 지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경영진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경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민연금이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만약에 경영 개입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순히 대한항공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전체하고 지금 그 대립 전선을 그어서 얘기를 이제 서로 토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주주들의 주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권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그게 팩트입니다. 정 기원님. 이제 주식을 과연 이 사람들이 몇 % 가지고 있습니까? 단단히 주식 90% 이상의 주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주 소소의 지분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전횡을 그렇게 권한을 행사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본질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재벌개혁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들이 지배해야 되는 지분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한의 범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오히려 한번 우리도 제대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한진그룹 일가가 보여줬던 이런 일련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진실을 어떤 경우에도 숨길 수는 없다. 그러면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재벌개혁 문제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어디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통제를 하고 권한을 줄 것인지를 논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컵을 함부로 던지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으로 하는 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7시 14분이 됐고요. 정권이 끝난 지가 언젠데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을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MB 정권의 국정원장 지낸 사람 얘기입니다.